지금 막 베토벤 교향곡 1번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케스트라단과 지휘자가 모두 합심하여 멋지게 공연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휘자가 가장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청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자연스럽게 지휘자의 첫 인사를 받고 있고요. 과연 이 사람,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지휘자가 인사를 건네는 걸까요? 오케스트라는 아주 독특한 조직 사회입니다. 얼핏 보기엔 단순히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로 나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마치 스포츠팀처럼요. 효율적인 팀워크를 위해 이곳 오케스트라단에서는 악기별로 모여 앉습니다. 현악은 현악끼리, 관악은 관악끼리.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현악이고 이들 중에서 지휘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로 오늘 살펴볼 악장입니다. 다른 말로 콘서트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연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공연장에서 이분의 역할에 대한 몇몇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첫 번째 역할은 조율입니다. 지휘자가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 조율은 오보의 A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악장은 오보의 연주자와 함께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잉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활에는 내림활, 올림활이 있는데요. 만약 현악 연주자들이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활을 연주한다면 음악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서로 합을 맞추기 어렵겠죠? 가끔은 지휘자가 보잉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악장이 다른 현악 연주자들과 함께 적절한 활의 연주 방향을 정한답니다. 그리고 결코 빼먹을 수 없는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지금 이 브람스 교향곡 1번 2악장에서처럼 교향곡 안에서 바이올린 솔로를 연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히어로처럼 나서서 빛나는 솔로를 연주하는 일은 바로 악장의 몫입니다. 이 아름다운 솔로를 들으면 잠시나마 악장이 오늘의 협연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지금 이 드보로작 첼로 협주곡처럼 오케스트라단이 초대한 그날의 협연자와 악장이 아주 멋진 이중주를 선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콘서트 마스터는 지휘자의 곡 해석을 아주 세심히 경청하고 지휘자와 단원들 사이의 음악적인 소통이 성공하도록 힘쓰는 의견의 조율사 역할도 합니다. 각자의 매력을 지닌 80여 명의 음악가가 모인 만큼 그 다채로운 관점을 맞춰가는 일은 정말 중요하겠죠? 이렇기에 베를린 필하모니를 이끌었던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악장을 영혼의 단짝처럼 여겨 악단을 떠났어도 악장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듀오처럼 다녔다고 해요. 서로 음악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고 오케스트라단의 특징을 파악해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오케스트라단을 콘서트 마스터가 지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앞으로의 연주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몸을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정도였는데요. 음악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연주와 지휘를 병행하기는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연주자로부터 서서히 독립된 것이 지휘자라고 하니 어쩌면 콘서트 마스터는 지휘자의 전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칭 같은 중재자이자 음악적인 방향을 온몸으로 표현해주는 안무가이자 조화로운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견의 조율사이자 지휘자의 단짝이자 단원들의 대변자이자 가끔은 솔리스트로도 변신해야 하는 이 사람. MBTI로 따지자면 콘서트 마스터는 어쩌면 신뢰의 아이콘이면서도 화술과 외교에 능한 사교적인 외교관 같은 타입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휘자는 왜 악장에게 악수를 청했던 걸까요? 사실 지휘자의 그 악수는 악장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악수가 아니랍니다. 오케스트라단 전체에게 건네는 감사와 존중의 인사를 악장에게 대신한 것이죠. 오케스트라 공연은 모두가 함께한 협력의 결과물이니까요.